시작할게요. 2017년 6월 24일 시행된 서울시 9급 환경공학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물에 산소 전달률을 나타내는 다음 식에서 보정지수 베타가 나타내는 것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거든요. 이제 이 공식을 봤을 때 dt분의 dO는 알파 KLA 베타 CS-CT 곱하기 1.024 T-20승 이라고 되어 있는 공식인데 어떤 학생들은 처음 보는 공식이에요 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제가 이거 뭐에 대해서 설명드렸냐면 수질 제일 앞 페이지에서 수질 제일 앞 페이지에서 용존산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용존산소는 물속에 녹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다라고 했어요. 그게 이제 포화용존산소량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물속에 녹을 수 있는 산소량이 정해져 있는데 물속에 만약에 녹을 수 있는 산소량보다 과하게 많이 녹아 있으면 과포화라고 얘기했고 과포화 상태에서는 자연계에선 평형 상태를 맞추기 위해서 물속에 있는 용존산소가 바깥으로 나가는 탈기, 정확하게 말하면 산소가 나가는 거니까 탈산소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물속에 만약에 산소가 녹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데 그보다 적게 녹아 있다라고 하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물속으로 녹아 들어가는 재포기가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쵸? 지난번에 경기도 문제에서는 재포기에 대해서 산소가 공급되는 거냐 아니면 소비되는 거냐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죠. 어쨌든 간 탈기 같은 경우에는 물속에 산소가 소비되는 개념이라고 보고 재포기라는 얘기는 물 기준으로 보면은 산소가 공급되는 기준이잖아요. 근데 이 탈기라는 개념이 물속에 있는 공기가 산소가 물 밖으로 튀어나갈 수도 있어. 기포 형태로 튀어나갈 수도 있지만 보통 이제 자연계 수계에서는 물속에 있는 호기성 박테리아가 유기물을 산화분해하면서 산소를 소비를 하잖아요. 이것도 이제 소비의 개념으로 탈기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사실 물 밖으로 나가지는 않지만 소비되는 비율로 보면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저희가 정상 상태에서 산소가 공급되고 산소가 물속으로 전달되는 그 과정을 정상 상태에서는 소비량과 공급량이 같다라는 개념으로 보고 총괄 산소 전이계수 내지는 총괄 물질 전이계수라는 KLA에 대한 개념을 배웠거든요. 그러면 공급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시간에 따라서 물속의 DO 농도가 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속의 DO가 제로였는데 30분 있다가 보니까 물속의 DO가 5ppm으로 늘었다라고 하면 시간에 따라서 농도가 변한 거죠. 이게 그만큼 산소가 공급되는 공급량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산소가 공급되는 공급량은 KLA CS-C라는 공식이라고 제가 써드렸고요. 그 다음에 소비되는 양은 우리가 감마라고 가정을 했을 때 소비량과 공급량이 같았을 때 정상 상태라고 하기 때문에 즉 dt분의 dc나 감마는 같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정리를 하면 감마는 KLA CS-C라고 하고 제가 여기서 어디까지 이항을 해드렸냐 하면 KLA가 총괄 물질 전이 계수라고 써드리고 여기서 말하는 총괄에 대한 말을 빼면 물질이 전달해서 이동되는 데의 계수값이라고 했어요. 물질이 전달되고 이동되는 계수값.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물질은 뭐냐? 산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말로 산소 전이 계수라고도 한다라고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KLA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전달하고 이동되는 데의 계수값을 말하며 저 왼쪽에 있는 공식에서 KLA로 풀어주시면 KLA는 CS-C분의 감마라고 한다까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보세요. KLA가 산소 전달 계수라고 하면 산소 전달은 깨끗한 물에서 산소가 전달되는 계수값하고 더러운 물에서 산소가 전달되는 계수값하고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KLA 값이 깨끗한 물을 우리가 만약에 순수, 문제상에서는 증류수라고 나왔지만 깨끗한 물은 순수라고 하고 더러운 물은 폐수라고 했을 때 더러운 물에서 산소 전달되는 계수값하고 깨끗한 물에서 산소 전달되는 계수값이 틀리다라고 했고 또 하나는 CS가 여기서 말하는 CS가 뭐예요? 포화 용존 산소량이거든요. 그쵸? C는 현재 농도고 현재 DO 농도고 감마는 아까 물을 소비하는 소비량에 해당하는 개념이라고 그랬고 그러면 CS는 포화 용존 산소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깨끗한 물에서 녹을 수 있는 포화 용존 산소량과 더러운 물에서 녹을 수 있는 포화 용존 산소량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보시면
KLA 순수와 폐수에는 그러면 깨끗한 물과 더러운 물의 그 갭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정해주기 위한 보정 개수가 필요한데 기억나세요? 깨끗한 물에다 알파 넣어서 더럽게 만든다라고 했던 거. 순수에다가 알파를 곱해주면 더럽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순수의 포화용존 산소량에다가 베타를 곱해서 폐수로 더럽게 만든다라고 제가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그쵸? 그러면은 요 결과값을 가지고 제가 다른 거는 이 위에 있는 걸로 계산 문제는 뭐 나올 확률은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알파 값을 계산하려면 KLA 순수, 즉 깨끗한 물에서의 산소 전달 개수분의 KLA 폐수, 그러니까 증류수와 폐수의 산소 전달 개수의 비를 말하는 거죠. 알파 값을 정확하게 이제 풀어보면, 그쵸? 보정 개수를 말하는 거지만, 그리고 베타 값도 마찬가지로 포화 용존 산소 농도인데 순수에서의 포화 용존 산소와 폐수에서의 포화 용존 산소의 비를 말하는 거예요. 보정 개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에 있는 KLA CS-KLA는 CS-C분의 감마라는 공식은 여기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얘가 다 뭐를 기준으로 공식을 만든 거라 그랬죠? 정상 상태니까 순수를 기준으로 만든 거라 그랬어요. 그쵸? 그러면은 쟤를 폐수로 만들려면 폐수에서의 총괄물질 전이계수를 만들려면 얘를 폐수로 만들려면 앞에다 뭘 곱해서 알파를 곱해야지 더럽게 만들어야 폐수가 된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얘를 폐수를 보정하면 알파 KLA 순수, 그쵸? 그래야지 얘가 자체가 폐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S도 마찬가지로 베타 CS 순수 이래야지 얘가 폐수가 되는 거고 빼기 C분의 감마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여기 KLA로 풀어주면 알파가 이쪽으로 이항하고 따라서 KLA는 알파 가로 열고 베타 CS-C분의 감마라고 제가 써드렸을 거예요. 기억나세요? 이거 순수에다가 알파 넣어서 더럽게 만든다. CS에다가 베타 넣어서 더럽게 만들어서 폐수를 보정할 수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 공식에서 다른 거는 둘째치고 이제 저는 이론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시라고 설명을 드린 거긴 하지만 문제를 딱 봤을 때 CS 앞에 베타가 붙었고 KLA 앞에 알파가 붙었거든요. 그쵸? 그럼 CS 보정하는 개수가 뭐예요? 베타라는 얘기고 KLA 보정하는 개수가 알파라는 얘기예요. 맞죠? 그럼 거기에 KLA의 문제상에서는 물의 산소 전달률을 나타내는 다음식에서 보정계수 베타가 나타내는 것으로 옳은 것은 찾으라고 했으니까 베타가 붙어있는 내용이 CS 앞에 붙어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포화 용존 산소를 보정해주는 보정계수라는 얘기죠.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 그 지문을 보시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총괄 산소 전달 개수, 총괄 산소 전이 개수니까 기호를 쓰면 KLA,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중의 용존 산소 농도니까 수중의 용존 산소 농도라고 했으니까 현재 용존 산소 농도를 말하는 거죠. CT, 여기서는 기호가 CT라고 나왔네요. 저는 이제 필기상에서는 C라고 썼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시면 어느 물과 증류수와의 어느 물이라는 얘기는 폐수를 말하는 거고 증류수라는 것은 깨끗한 물이니까 순수를 말하는 것으로서 CS의 비율이라고 그랬으니까 용존산소를 순수와 폐수를 비교했을 때 그 보정계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쵸? 말만 우리가 보정계수 했는데 그걸 말만 살짝 바꿨을 뿐이지 어쨌든 간 이 공식만 아시면 쉽게 푸실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그럼 베타가 CS 앞에 붙어 있으니까 뭘 보정하는 거예요? 포화용존산소를 보정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같은 경우에는 어느 물과 증류수의 KLA의 비율을 말한다. KLA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알파가 붙어 있으니까 알파가 KLA 순수를 폐수에 대해서 보정을 하는 보정계수 값이 되는 거죠. 설명 다 드렸었거든요. 그쵸? 다만 생각이 안 났을 뿐이지.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정답은 3번이고요. 이 유의 문항이 나왔을 때 지금 문제가 출제하는 출제자의 의도는 뭐냐면 요 공식 준 거랑 똑같아요. 요 공식 준 거에서 너 CS가 먼저 아냐, 알파가 먼저 아냐, 베타가 먼저 아냐, KLA가 먼저 아냐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였거든요. 단순 그거를 우리가 베타라는 것을 CS의 보정계수, KLA의 보정계수는 뭐 알파다. 요것만 알아두시면 푸실 수 있는 문제라 학생들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이 문제가 뭐지? 라고 했지만 상당히 되게 간단한 문제였다는 거.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공식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처음 보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의미를 파악하시면서 읽으시면 쉽게 푸실 수 있는 문제였어요. 다시 한번 복습하실 때는 이와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응용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라고 쭉 설명을 드렸으니까 정리해보시고 넘어가시도록 할게요. 그래서 1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셔가지고 화학적 처리 중 하나인 응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근데 응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수제 파트에서 콜로이드에 대한 성질을 할 때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 콜로이드에 대한 성질을 하면서 콜로이드의 특성들을 하면서 뒤에 있는 응집 파트까지 넘어가서 콜로이드의 응집 기자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쵸? 그래서 콜로이드 물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얘네들이 분산 형태로 되어 있는 어떤 형태상의 물질을 말하며 얘네들이 어느 한쪽으로 붙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떨어져 있지도 않고 가라앉지도 않고 이러는 데는 분산, 아주 골고루 분산되어 있는 거는 세 가지 힘이 작용을 한다. 첫 번째가 서로 밀어내려는 힘, 척력, 반발력이라고 하는 제타 포텐셜. 얘가 가장 중요한 힘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반발력을 얼만큼 응집제를 이용해서 줄이냐에 따라서 응집력이 달라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제타 포텐셜이라는 척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로 붙으려는 인력, 즉 반데르발스 힘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세 번째는 중력. 이 세 가지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고 골고루 분산 형태를 띠고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그쵸? 그래서 1번부터 읽으면 침전이 어려운 밀입자를, 여기서 말하는 거는 침전이 어려운 밀입자 같은 경우는 콜로이드성 물질들을 말하는 거겠죠. 화학약품, 응집제를 사용해서 전기적으로 중화시켜서, 우리가 응집 메커니즘 중에 전하의 전기적인 중화 했었잖아요. 전기적인 중화시켜서 입자의 상호부착을 일으킨다. 각요작용으로 통해서 상호부착하고 입자를 크게 해서 침전하는 그런 방법들이 응집이죠. 두 번째로 콜로이드 입자는 중력과 제타 전위에 영향을 받고 반데르발스 힘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틀렸죠? 중력, 제타 포텐셜, 반데르발스 힘이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콜로이드성 물질들은 골고루 분산 형태를 이룰 수 있고, 이 평형 형태를 깨야지만, 안정한 상태를 불안정하게 만들어야지만 응집이 일어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이에요. 당연하게 다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 세 번째로 보시면 상수처리 공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여과 공정 앞에 급속여과 하잖아요. 그쵸? 아니, 응집 침전하고 그 다음에 급속여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시면 산업 폐수 처리에서 중금속이나 부유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용을 하기도 한다. 맞죠? 그래서 완전히 틀린 거는 2번이기 때문에 제대로 체크를 해놓으시고 다시 한번 응집 메커니즘에 대해서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2번은 간단한 문제니까 2번도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시면 3번은 배출가스 대기 파트 문제인데요. 배출가스 분석 결과 CO2가 15%, 일산화탄소가 0%, N2가 79%, O2가 6%래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것 중에서 이산화탄소와 그 다음에 질소와 산소가 발생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가 발생이 안 됐다는 얘기는 불완전 연소가 아니라 완전 연소 됐다는 거거든요. 그쵸? 그랬을 때 최대 탄산가스율을 구하래요. 최대 탄산가스율 CO2 맥스를 구하라는 건데, 여기서 제가 이거 대기 파트에서 제가 연소공학 할 때 말씀드렸던 게 공기비 설명드리면서 완전 연소 시 공기비와 CO2와의 관계를 설명드렸거든요.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M이라는 공기비가 보통 우리가 완전 연소 조건에서 얼마분의 얼마요? 21-5초분의 21로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일반적인 공기비 계산 시기, 완전 연소 시. 맞죠? 기억나셔야 돼요. 그리고 공기비와 CO2 최대 탄산가스율의 관계를 보면 CO2분의 CO2 max로 계산을 할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공식과 이 공식이 완전 연소했을 때 관계식을 따져보면 M 지워주면 이 식과 이 식이 같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따라서 21-5초분의 21은 CO2분의 최대 탄산가스율 CO2 max가 되는 거고, 계산해서 풀면 지금 구하라는 거는 CO2 max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최대 탄산가스율. 따라서 CO2 max만 남겨놓고 이산화탄소를 왼쪽 항으로 이항을 시키면 21-5초분의 21 곱하기 CO2. 여기서 말하는 거는 공기비 계산할 때 O2%로 넣는 거 아시죠? 정리되시죠? 따라서 여기다가 대입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산소는
지금 문제상에서 6%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CO2는 15%라고 나왔어요. 계산해보면 밑에 분모가 15거든요. 21-6 하면 그쵸? 15분의 21 곱하기 15예요. 계산하면 몇 프로? 21%. 단순하게 뭐 1분도 안 걸리게 공식만 기억하시면 풀 수 있는 문제고 이와 유사한 문제 제가 교재에서 비슷하게 다 풀어드렸거든요. 그래서 다만 제가 그랬잖아요. 계산 문제는 한 번 푸셔서 머릿속에 기억이 남지 않아요. 그리고 공식만 암기하신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중요하게 제가 설명드렸던 문제나 수업 시간에 이 문제는 꼭 풀어보세요 라고 풀어드렸던 문제 같은 경우에 따로 정리를 해놓고 시험 보시기 전에 한 번씩 다시 한번 풀어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야지만 공식 머릿속에 들어가거든요. 공식만 눈으로 본다고 풀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류의 문제들도 지금 공기비와 최대 탄산가스의 CO2 맥스와의 관계를 이용하는 거고 단순히 풀 수 있는 문제라서 잘 푸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3번의 정답은 21%로 3번이고요. 4번으로 넘어갈게요. 4번 거저주는 문제인데 그쵸? SCR이라고 해서 선택적 촉매 환원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선택적 촉매 환원법은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중에 어떤 물질을 처리하는 방법인가? 근데 SCR 나오면 바로 대답이 나오셔야 돼요. 뭐 제거하는 거예요? 녹스 제거하는 거죠. 질소산화물. 그래서 선택적 촉매 환원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선택적인 촉매를 사용해서 질소산화물, 즉 녹스를 N2나 아니면은 N2나 H2O로 환원시키는 방법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선택적 촉매 환원법 같은 경우에는 선택적인 환원제로 뭘 사용하냐면 일산화탄소라든지 아니면 수소, H2라든지 아니면 암모니아라든지 황화수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선택적으로 질소산화물을 N2나 H2로 환원을 시키는 방법이죠. 그래서 SCR 나오면 바로 질소산화물이 나오셔야 되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선택적 촉매 환원법뿐만 아니라 또 뭐 있어요? 촉매 분해법도 있고 선택적 비촉매 환원법이라고 해서 선택적으로 환원을 시키나 촉매를 사용하지 않는 이런 환원법도 있다. 그래서 질소를 처리하는 질소산화물을 처리하는 방법의 종류들을 물어보는 거죠. 그쵸? 그래서 바로 문제를 푸시자마자 바로 질소산화물이 답으로 나와야 되니까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갈게요. 5번도 대기오염 방지시설에서 여과 집진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거든요. 여과 집진 장치. 제가 모든 집진장치를 설명드릴 때 여러분들이 빼먹지 말고 보셔야 되는 게 첫 번째로 압력 손실 잘 나온다. 두 번째로 각각의 장단점 잘 나온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쵸? 그래서 여과 집진장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이거는 여과 집진장치에서 시험 문제 예전에 출제됐던 것이 그 여과 집진장치의 어떤 제거 메커니즘 같은 것들도 잘 나온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과 집진장치의 제거 메커니즘이 뭐 제거 메커니즘을 단답형으로 물어보는 문제는 아니지만 지문으로 관성 충돌이나 차단이나 확산을 이용을 했다. 맞는 설명이잖아요. 두 번째로 수분이나 여과 속도에 대한 적응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여과할 때 여과 집진장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명드릴 때 여과포라고 하는 백필터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그거 할 때 진공청소기 생각하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먼지 봉투 할 때 먼지 봉투를 빨아들일 때 물기 같은 거 같이 빨아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물기가 들어가면 여과포에 그 나중에는 여과를 하고 그 나머지 공기들을 바깥으로 빼내야 되는데 물이 그 구멍을 막히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눈막힘 현상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과를 할 때는 수분이 많으면 안 되고 여과 속도가 너무 빨라버리면 미립자를 제거할 수 있는 효율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과 집진 장치는 단점 중에 하나가, 특징 중에 하나가 수분에 약하다. 수분이 많으면 눈막힘 현상이 발생을 하고 여과 속도는 어떨수록 느릴수록 미립자 제거하는 데 효과가 좋다. 이렇게 설명드렸거든요. 그래서 수분이나 여과 속도에 대한 적응성이 높다. 아닌 거죠. 수분에 적응성이 많은 집진장치 하나밖에 없어요. 세정 집진장치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조금 더 덧붙여서 전기 집진장치 같은 경우에는 물로 씻어주면 전기력이 조금 더 강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분의 영향을 받긴 하지만 일반적인 집진은 먼지를 모으는 장치이기 때문에 보통 물과는 상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전기 집진장치 같은 거 제외하고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는 다양한 여제를 사용함으로써 설계 및 운영에 융통성이 있다. 그래서 여제를 어떤 것들을 사용하는지, 백필터를 어떤 것들을 사용하는지, 뭐 목면으로 이용하는 거, 나일론으로 이용하는
사용하는 거, 뭐 이런 걸 유리섬유로 사용을 하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우리가 운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대신 다만 이 우리가 여과프로 사용하는 백필터 같은 경우에는 내열 온도라는 게 다르다 그랬어요. 어떤 것들 나일론 같은 경우에는 낮은 온도에서도 얘네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제를 사용할 때는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마지막에 가스 온도에 따라서 여과제 선택에 제한을 받는다. 맞는 설명이죠? 틀린 거는 몇 번이에요? 2번.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생물막을 이용한 처리법 중 접촉산화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 아예 답이 나온 건데 문제 첫 번째로 뭐라고 나니 생물막이라고 나왔잖아요. 제가 앞에 수질 파트에서 설명드릴 때 제일 처음에 했던 내용이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생물학적 처리를 설명드릴 때 첫 번째로 설명드렸던 내용이 생물학적 처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호기성 처리와 혐기성 처리로 구분할 수 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호기성 처리는 우리가 미생물을 물에다가 둥둥둥 띄워서 처리를 하는 부유 증식 방법이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미생물을 어디 여제 같은 데 탁 붙여서 처리를 하는 부착 증식법이 있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근데 이 부착 증식 방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생물 막을 형성한다 그래서 생물막법이라고도 한다. 부착 생물막법 아니면 생물막법 이런 말들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리고 부유 증식 방법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액티베이트 슬러지라는 활성 슬러지 공법을 대표적으로 해서 활성 슬러지 각종 변법들이 있다. 뭐 순산소 활성 슬러지 공법, 아니면 산화구법, 여기는 뭐 단계 포기법, 아니면 점감식 포기법 이런 종류들을 제가 변법이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부착 증식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살수 여상, 회전 원판, RBC라고 하는 회전 원판법, 그리고 접촉산화법. 기억나세요? 이거 설명드리면서 제가 생물막법의 공통적인 특징만 알아두시면 그게 살수여상의 특징으로도 나올 수 있고 회전원판의 특징으로도 해당이 된다 그랬고 접촉산화법의 그 특징으로도 해당이 된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 생물막을 이용한 산화법 같은 경우에 접촉산화법은 생물막을 이용한 공법인데 다른 점이 뭐냐 그랬냐면 폭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살수여상이나 회전원판법 같은 경우에는 생물막법인데 폭기를 안 하거든요. 살수여상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이용을 하는 거고, 원판은 원판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그 원판에 해당하는 원판의 구동력으로 인해서 산소가 어느 정도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접촉산화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응조가 있으면 반응조 안에다가 미생물을 부착한 여제를 침적시킨다 그랬고, 아래에서는 폭기를 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보다는 산소 전달이 훨씬 더 잘 된다. 그리고 차이점은 뭐냐면 얘네들은 여제를 물에다 담근 거기 때문에 미생물의 양이 얼만큼 많은지 판단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이 얘네만의 특징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들은 생물막 공법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생물막 공법의 그 공통적인 특징이 다 들어간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뭐냐면 살수여상이나 회전원판이나 접촉 산화법, 그러니까 이 여제에 붙어있는 미생물들은 내가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활성 슬러지 공법 같은 경우에는 폭기조의 미생물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2차 침전지에서 버려지는 인발 슬러지 양을 줄이면서 앞으로 슬러지를 반송해서 여기에 적합한 FMB를 맞춰준단 말이에요. 슬러지 반송이 있거든요. 근데 살수여상이나 회전원판이나 접촉산화법 같은 경우에는 생물막 증식법이기 때문에 미생물 양을 내 맘대로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도 없지만 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슬러지 반송을 안 해도 되고 계산 안 해도 되고 하기 때문에 운영하기가 편리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쵸? 이해 가세요? 그리고 여제라는 곳의 살수여상의 문제점이나 회전원판의 문제점이 플라스틱이나 쇠석이나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여제라는 거에 미생물을 처음에 이렇게 부착해서 키우는 게 어렵다 그랬어요? 쉽다 그랬어요? 어렵다 그랬어요. 근데 한번 부착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미생물들이 알아서 증식하기 때문에 그 후로는 미생물량을 조절할 필요는 없지만 처음에 미생물을 여제에다 부착해서 정상 상태까지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드리면서 미생물의 적응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미생물의 증식 과정 중에 처음에 적응하는 기간이 길다라고 그림을 그리고 설명드렸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은
생물막을 이용한 처리법 중에 접촉산화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비교적 소규모 시설에 적합하다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미생물량과 영양 인자를 정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쉽다라고 했는데 생물막 공법은 여제에다가 미생물을 부착하는 공법으로 부착생물막법으로 미생물을 여기다 부착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정상 상태까지 기간이 길고 이거를 제가 여러 가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어떤 의미로 표현할 수 있는데 정상 상태까지 기간이 길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미생물이 적응하는 기간 이거를 미생물이 제가 수능 시간이라고 표현을 해드렸거든요. 미생물의 수능 기간이 길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하시죠? 따라서 틀린 거는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정상 상태까지 유지하기 위한 조작이 쉽지 않아요. 세 번째로 생물막 공법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슬러지 반송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생물 양을 조절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슬러지 반송 필요가 없고요. 벌킹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죠. 네 번째로 고부하로 운전 시 이 접촉산화법 같은 경우에는 고부하라는 얘기는 유기물의 양이 많이 들어갔을 때에는 접촉제를 하나만 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개를 넣었을 때 이 접촉제와 접촉제 사이가 막힐 수 있어요. 생물막이 점점 두꺼워지니까. 그래서 고부하 운전 시 생물막이 비대화되어서 접촉제가 막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틀린 것은 2번이고 이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생물막 공법의 공통적인 특징 그리고 회전 원판만의 특징, 살수 여상만의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6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7번 달시라고 쓰셨겠죠.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보자마자 달시에 어마무시한 답들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달시의 법칙이 어떤 공식인지 V는 KI라고 한 번만 써보셨으면 틀릴 수가 달시는 아니구나 라는 게 답으로 나오셔야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자마자 학생들이 급한 나머지 빨리빨리 푸시다 보면 지하수만 읽고 달시를 체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구나 생각을 했긴 했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 문제에서는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나왔냐면 오염지역 내 지하수계에 여기에 동수구배가 없다고 가정한다라고 했어요. 동수구배. 그렇죠? 달시의 법칙은요. 달시의 법칙 기억해보시면 달시의 법칙을 통해서 지하수의 유속을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달시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V는 KI라는 공식으로 저희가 계산 문제는 많이 풀어봤으니까 그러면 V는 K 곱하기 I라고 했을 때 DL분의 DH거든요. 그럼 DL분의 DH라는 것 자체가 동수구배예요. 기울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하수가 이 높은 곳에 있었는데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라는 법칙이 동수구배와 지하수의 유속은 비례한다라는 법칙이 달시의 법칙이거든요. 그러면 달시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동수구배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달시의 법칙은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달시의 법칙 자체가 동수구배와 유속은 비례관계다라는 법칙이기 때문에. 그쵸? 근데 1번은 아예 아니에요. 1번은 아예 아니고. 1번은 아예 아닌 것이 아니라 2번이 아니고. 그래서 달시의 법칙은 일단 동수구배가 없다고 가정하면 그거는 적용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럼 나머지 읽어볼게요. 누출된 수용성 오염물질이 그럼 여기서 수용성 오염? 물에 녹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에 녹는 물질이 지하수 내에서 확산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법칙은 이랬거든요. 그러면 하나씩 보시면 첫 번째로 픽의 법칙인데 처음 봤어요 라고 하면 안 돼요. 대기에서 확산 법칙 할 때 픽스의 확산 법칙 배웠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픽스의 확산 법칙 할 때는 농도 구배라고 설명을 드렸고 어떤 물질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려는 그런 법칙이 확산이라고 하면서 확산 현상이라고 하면서 그 확산 현상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픽스의 확산 법칙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정답은 1번이에요. 2번에 보시면 달시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아까 동수구배가 없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달시의 법칙은 정답이 아닌 거고 세 번째로 라울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용매의 증기압을 계산하는 방법인데 어떤 용액에서 증기압은 어떤 기체 분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용액의 증기압이 만약에 어떤 물질의 증기압이 PI라고 가정을 하면 얘가 증기압 이게 비슷한 문제가 기사 문제 같은 데에서 라울의 법칙, 그라함의 법칙,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 같은 거는 몇 번씩 나왔던 부분인데
라울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화학 시간에 다 배우잖아요. 어떤 물질의 증기압 같은 경우에는 혼합액에서 몰 분율과 그 다음에 그 물질의 증기압에 비례한다라는 법칙이거든요. 이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기사 시험 문제에서 계산 문제가 좀 비슷하게 나왔었는데 이 라울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그 몰 분율하고 그 다음에 증기압하고 비례한다라는 법칙이 라울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라울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하수랑은 상관이 있는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혼합된 용액에서 어떤 물질의 증기압은 혼합액에서 몰 분율과 그 하나하나의 물질의 증기압과의 곱과 같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게 예를 들어서 BTX라는 물질이 섞여 있다고 가정할까요? BTX라는 물질이 있는데 얼마씩 있냐면 다 똑같은 퍼센트로 25%씩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얘네들의 몰 분율이 25% 있으니까 만약에 1몰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0.25, 0.25, 0.25, 0.25씩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각각의 증기압이 얼마였냐면 벤젠의 증기압이 만약에 저는 그냥 지금 예로 쓰는 거니까 계산하기 편하게 다 소수점이니까 얘가 만약에 0.2, 얘 증기압이 0.3, 얘 증기압이 0.4, 자일렛 증기압이 0.5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각각이 가지고 있는 몰 분율도 틀리죠. 25%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4분의 1, 얘도 몰 분율이 4분의 1, 에틸벤젠도 4분의 1, 자일렌도 4분의 1이라고 했을 때 얘네 혼합되어 있는 용액의 총 증기압은 얼마있냐? 라는 것이 라울의 법칙으로 설명이 되는 게 총 용액의 증기압은 각각의 몰 분율 곱하기 각각의 물질의 각각의 증기압이 있잖아요. 각각이 갖고 있는 그 증기압을 곱한 것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하나씩 벤젠부터 보시면 벤젠의 몰 분율이 4분의 1이고 그쵸? 그리고 벤젠의 그 증기압이 각각의 증기압이 0.2였고 더하기 그 다음에 톨루엔의 몰 분율이 4분의 1이고 증기압이 0.3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에틸벤젠 4분의 1이고 증기압이 0.4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자일렌이 4분의 1이고 몰분율은 4분의 1로 동일하고 몰분율이 0.5라고 했을 때 이거를 각각을 다 몰분율과 각각의 증기압을 곱해주면 총 증기압, 혼합된 용액에서 총 증기압과 같다라는 게 그 라울의 법칙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는 그냥 즉석에서 만든 문제라서 뭐 만약에 혹시라도 화학 시간이나 아니면 다른 시간에 라울의 법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배우시겠지만 이렇게 지문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라울의 법칙이 뭔지에 대해서는 알아두시라고 이제 참고 정도로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헬레 법칙 같은 경우에는 헬레 법칙 공식 다 설명드렸잖아요. 헬레 법칙은 일반적으로 대기에서 쓰는 헬레 법칙 P는 HC라는 공식을 쓰고 아니면 수질에서는 C는 HP라는 공식을 쓰는데 이 공식은 동일하다. 다만 이 공식이 틀린 이유는 뭐냐면 헬리 상수 단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헬레 법칙이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거의 P는 HC라는 공식들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 그 이유가 헬리 상수의 단위를 이 공식에 맞게끔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된다. 그러면은 P는 HC라는 헬리 법칙에서 기체의 압력과 어떤 기체의 압력과 기체의 용해도는 무슨 관계이다? 비례 관계이다. 그러면 다시 말을 바꿔서 설명하면 기체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산소라고 했을 때 왜냐하면 헬레 법칙은 물속에 잘 녹지 않은 난용성 기체만 적용할 수 있는 공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난용성 기체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산소라고 했을 때 산소가 물에 녹는 용해도는 산소가 차지하고 있는 압력, 즉 산소의 압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물에 녹는 양도 많아진다라고 했어요. 사실상 우리가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도 물에 잘 녹지 않는 난용성 기체에 해당하거든요.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도 잘 녹는 기체들은 아니에요. 수용성 기체들은 아니에요. 그럼 그런 거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산화탄소 콜라에다가 이산화탄소 탄산음료 만들 때 압력을 높이면 높일수록 어때요?
더 많이 녹아 들어갈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이게 헨리의 법칙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의 법칙은 기체의 용해도와 압력은 비례관계이다 라는 법칙을 말하는 거라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있는 헨리의 법칙도 정답이 아닌 거죠. 그럼 확산을 의미하고 어떤 농도 굽에 따라서 농도가 짙은 쪽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픽스의 확산 법칙으로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시고 달시의 법칙 헷갈리지 마시고 달시의 법칙 지하수음 달시의 법칙 하는 거는 생각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지하수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지하수의 유속 뭐 이런 문제가 나오면 거의 80% 이상이 달시의 법칙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생각나는 건 맞는데 잘 읽어보시면 동수구별이 없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달시의 법칙은 답으로 택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헷갈리지 마시고 다른 법칙들도 다시 한번 보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7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8번으로 넘어가서 8번에 보시면 바닥면이 4 곱하기 5m이고 높이가 3m인 방이 있다. 바닥과 벽과 천장의 흡음률이 각각 0.2, 0.4, 0.5라고 했을 때 평균 흡음률은 이거 제가 소음진동 시간에 동일한 문제 풀어드렸거든요. 물론 숫자는 다르지만 바닥과 벽과 천장의 흡음률이 다 달랐다고 했을 때 얘는 그나마 벽의 흡음률이 다 동일하다고 봤지만 우리가 소음진동 시간에 풀었던 거는 벽 1 앞뒤와 옆면의 흡음률이 다 틀려서 딱 따로따로 다 더해줬었어요. 네, 다시 소음진동 책을 찾으셔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마 풀었다는 게 표시가 되어 있겠죠? 이게 그냥 단순히 흡음률 평균치 계산을 하는 거라서 뭐 평균 흡음률 계산하는 공식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면적과 각각의 흡음률을 곱해주시고 이거를 총 면적으로 나눠주시면 된다 그랬거든요. 그쵸? 그러면 제가 이거 평균 흡음률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수치만 보고 문제를 풀다가 빠르게 풀려고 하다가 실수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닥, 높이, 뭐 천장, 가로, 세로, 높이 이런 것들이 나오면 시간 별로 안 그리니까 그림 한번 그리고 생각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바닥 면적 같은 경우가 4 곱하기 5라고 했으니까 얘가 4라고 하면 얘가 5 정도가 될 것이고 어쨌든 이건 상관이 없잖아요. 바로 세로는. 그리고 높이가 3m라고 나왔으니까 높이가 3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볼게요. 바닥, 천장, 벽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바닥의 흡음률과 천장의 흡음률과 그 다음에 벽의 흡음률이 다르니까.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바닥과 천장과 벽의 먼저 면적부터 계산을 해볼게요. 각각의 면적. 그럼 바닥 같은 경우에는 4 곱하기 얼마예요? 5겠죠. 그쵸? 그래서 4 곱하기 5. 천장도 마찬가지로 4 곱하기 5일 테고 바닥과 천장의 면적은 동일하니까. 벽만 양쪽 벽과 앞뒤 벽이 있기 때문에 벽만 따로따로 계산하시면 되는데 앞벽부터 보시면 앞벽은 4 곱하기 3 곱하기 이게 앞뒤로 2개 있으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그 다음에 옆벽 보시면 세로가 5 곱하기 높이가 3 곱하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옆에 벽면이 2개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서 면적부터 계산을 빨리빨리 하시면 얘는 4, 5, 20이고 얘도 4, 5, 20일 테고 3, 4, 12에다가 얘는 24에다가 3, 5, 12, 3, 5, 3, 15에다가 2배니까 30이잖아요. 이거 계산하시면 면적 나오는데 뭐 얼마 안 걸리게 54 정도 나오거든요. 맞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나왔냐면 흡음률이 나왔어요. 제가 뭐 지금 풀이를 하는 과정이니까 제가 이렇게 표를 그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빨리빨리 머리로 계산을 해서 푸시면 되거든요. 그냥 평균치로. 흡음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의 흡음률이 0.2 벽의 흡음률이 0.4, 천장의 흡음률이 0.5라고 나왔으니까 헷갈리지 않고 곱하기만 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여기다가 평균 흡음률 계산하는 공식에다 대입하시면 바닥이 20짜리가 흡음률이 0.2 더하기 천장이 20짜리가 흡음률이 0.5 더하기 벽이 54인데 흡음률이 0.4라고 했으니까 각각의 면적과 흡음률을 곱해준 후에 전체 면적으로 나눠주면 되기 때문에 20 더하기 20 더하기 54, 즉 94가 되겠네요. 바로 대입하셔서 94. 그러면 여기는 계산하면 4가 될 것이고 얘는 계산하면 10이 될 것이고 54 곱하기 0.4 하면 얼마지? 21.6 나오나요? 21.6. 그래서 얘가 21.6이라고 하면 31.6에다가 35.6? 그래서 35.6 나누기 94. 저도 집에서 이거 94 나누기 35.6 나누기 94 했거든요. 그나마 얘는 1번, 2번, 3번, 4번이 갭이 어느 정도 있기 0.17, 27, 37, 47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얼마로 떨어지는지만 보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도 아니고 2도 아닌 것 같아서 3부터 계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1, 2가 아니다 그래서 3 순서대로 할까 하다가 4부터 계산 4, 46, 4, 9, 36, 376이더라고요. 그럼 4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번, 2번도 아니고 3으로 떨어지겠구나 해서 한 번 검산하고 3으로 떨어지면은 200 얼마 나오는데 3, 4, 12에다가 3, 9, 27, 282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94 나누기 0. 얼마 나오지? 얘가 3, 2, 8, 2 이렇게 나오면 3으로 떨어지니까 바로 그냥 답은 그 다음부터는 체킹을 하고 이제 검산할 때만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해봤더니 0.379 정확하게 말하면 0.379 정도의 평균 흡입률이 나왔고 반올림 해서 계산했기 때문에 0.38을 체크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에서 끝까지 계산을 할 필요 없다라는 건 알고 계시죠? 다만 여기서는 1, 2, 3, 4번 보기가 이렇게 갭이 좀 크게 나왔기 때문에 쉽게 계산을 하실 수 있는 거고 실수만 안 하시면은 답이 바로 나오시는 문제 같은 경우였죠. 그래서 8번의 평균 흡입률 계산하는 공식 다시 한번 봐두시고요. 9번으로 넘어갈게요. 정수 처리 과정에서 이용되는 여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완속여과는 부유물질 이외에 세균도 제거 가능하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세균 같은 것들도 완속여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부유물질보다는 어떤 미생물에 의한 분해 같은 것들도 일어나기 때문에 세균 같은 것들도 제거가 가능한 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 급속여과는 저탁도 원수 완속여과는 급탁도 원수의 처리 적합하다. 땡이죠. 급속여과 보시면은요, 급속여과 같은 경우에는 공극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과하는 속도가 보통 120에서 150m/d거든요. 쭉쭉쭉쭉 빠져나가는 건데, 그럼 쭉쭉쭉쭉 빠져나갈 때 굳이 저탁도라고 하면 탁도 유발물질이 적은데 불구하고 얘네들을 우리가 급속하게 여과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급속여과 같은 경우에는 고탁도에 적합하다라고 하고 제가 수치까지 설명드렸었는데 약 30 NTU 정도가 적합하다. 30 NTU 이하가 적합하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완속여과 같은 경우에는 탁도 유발물질이 너무 많아버리면 표면에서 여과가 되기 때문에 표면에 다 걸린다 그랬어요. 공극 같은 것들이 막힌다. 그래서 얘네들은 사면 삭취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위에 있는 그 깔려져 있는 모래 같은 것들을 살짝 걷어서 버려줘야 돼요. 그래서 완속여과 같은 경우에는 탁도 유발물질이 너무 많으면 여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탁도 물질을 제거할 때 쓴다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완속여과 같은 경우에는 그 탁도 단위가 10 NTU 이하에 적합하다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고탁도에는 급속여과, 그 다음에 저탁도에는 완속여과가 적합하다라고 설명드렸기 때문에 뭐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3번에 보시면 급속여과의 속도는 120에서 150m/day, 완속여과의 속도는 4에서 5m/day. 제가 급속여과, 완속여과 수질 파트 할 때 설명드리면서 다른 수치 같은 거 안 외우셔도 된다. 여과사의 어떤 유효경이라든지 아니면 균등대수 같은 거 수치 알아두시면 좋긴 하겠지만 그런 수치까지는 디테일하게 나올 확률은 적다. 하지만 여과 속도는 외워두세요.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급속여과 같은 경우에는 120에서 150m/day, 완속여과 같은 경우에는 4에서 5m/day. 다시 한번 지문에 나왔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여과제 운전에 따라 발생하는 공극률의 감소는 빈 공간이 감소된다는 얘기는 공극이 막혔다는 거잖아요. 그럼 위에서는 계속 여과를 하기 위한 물이 원수가 들어가는데 밑에선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여과하는데 저항이 어때요? 커지는 거고 그러면 위쪽에서 표면에서 제가 이거 설명드리면서 여과를 하기 위해서 모래여과, 일반적으로 모래여과를 하기 위해서 모래를 가득 채워놓고 위에서는 내가 처리하고자 하는 처리수를 넣고 있는데 처리를 하고자 하는 원수를 넣고 있는데 이 중간중간에 공극이 점점 막혀서 이제 물이 위에서는 계속 물이 떨어지는데 밑에서는 물이 못 빠져나가는 거죠. 그쵸? 여과하는데 저항이 어떻게 된 거예요? 커진 거예요. 저항이 커지면 위에서 자꾸만 대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밑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밑에서는 못 빠져나가니까 부분적으로 여기 국부적으로 무슨 압력이 생긴다 그랬죠? 마이너스 압력이 생긴다 그랬는데 이 마이너스 압력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여과제의 부수두라고 설명을 드렸고 마이너스 압력이 생기면 대기압보다 낮은 마이너스 압력이 생기면 얘가 지금 이 공극 안에 다 뭐가 차 있어요? 모래 사이사이에 물이 차 있잖아요. 물이 차 있는 상태에서 마이너스 압력 부수두가 발생을 하면 부수두 상태에서 물속에 용존되어 있는 기체 같은 것들이 물 밖으로 자꾸 튀어나오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원래는 물속에 용존되어서 기체 형태로 있어야 되는데 기폭방울 같은 것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밑으로 내려가지도 못하는데 꽉 막혀 있는데
그나마 그 공극 안에 있는 물 속에 있는 용존되어 있는 기체들이 자꾸 이 공극 사이드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깊은 방울 같은 것들이 생기는 거죠. 이게 에어바인딩 현상, 공기결합 현상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밑으로는 내려가지는 못하고 그나마 있는 것들까지 물속에 용존되어 있는 기체까지 바깥으로 빠져나오다 보니까 여과하는 속도가 어때요? 점점 느려지고 여과 저항이 더 커지는 거죠. 이해 가시죠? 제가 그래서 여과할 때 여과제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 설명드리면서 여과제 부수도, 공기결합 현상, 그 다음에 니구, 머드볼 생성 같은 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그런 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4번까지 설명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보세요. 10번으로 넘어갈게요. 10번. 10번 이거 푸셨죠? 효율 계산하는 문제인데, 그쵸? 이거 뭐 처음에 봤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야? 라고 하는데 제가 계산 문제가 나오고 이런 문제들을 처음 봤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단위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유량이 1000m의 세제곱퍼 데이이고 SS 농도가 200mg/L인 하수가 1차 침전지로 유입된다. 그리고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그림 그리는 거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1차 침전지로 유입되는 거 그림 한 번만 그려보시면 눈에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1차 침전지라고 가정했을 때 1차 침전지로 물이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유량이 만약에 QI라고 하면 유량이 들어가는 유량이 1000m의 세제곱퍼 데이고요. 그 다음에 SS가 들어가는데 SS가 200mg/L래요. 여기까지 그릴 수 있죠? 됐나요? 그리고 나서 1차 슬러지 발생량이 라고 했어요. 잘 읽으셔야 되는 게 1차 슬러지 발생량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공식상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이게 나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차 근데 얘는 실수해도 다 맞을 수 있는 거예요. 나가는 걸로 계산해도 제거되는 거랑 나가는 양이랑 동일하게 냈거든요. 그러니까 찍은 사람들도 많이 맞았을 거예요. 원래 그 풀이는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1차 슬러지 발생량은 요 슬러지 발생량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 슬러지가 얼마큼 생겼나 봤더니 우리가 이제 뭐 얘는 버려지는 슬러지 웨이스트라고 해서 QW라고 만약에 가정하고 푼다고 하면 버려지는 슬러지의 유량이 얼마냐면 발생한 슬러지가 5m의 세제곱퍼 데이이고 그 다음에 이 슬러지의 농도가 얼마냐면 SS의 농도가 2만 mg/L라고 했대요. 맞죠? 그럼 SS 제거율 1차 침전지에서 SS 제거율 효율을 구하는 게 문제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가정을 하고 풀면 들어가는 게 100이고 나가는 게 10이에요. 제거율 몇 프로? 90%예요. 그쵸? 그럼 제거율을 계산하는 식은 원래 1 마이너스 들어가는 양분의 나가는 양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1 마이너스 들어가는 양분의 나가는 거. 기억하시죠? 근데 들어가는 거 봤을 때 들어가는 거 양을 계산하려고 보니까 유량과 농도가 틀리잖아요. 농도만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량을 곱해줘야지만 총 들어가는 SS의 양이 나오니까 계산식을 굳이 쓰자면 1 마이너스 들어가는 양이 QI, SSI라고 하면 나가는 것을 우리가 Q out, SS out이라고 할게요. 나가는 것이 Q out, SS out. 요거 곱하기 100 해서 효율 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들어가는 양은 SS의 양은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SS 부하의 양은. 그러면 QI, SSI는 유량이 1000m의 세제곱퍼 데이이고 농도가 200mg/L니까 부하량 단위는 kg/day 같은 것들을 일반적으로 많이 쓴다 그랬으니까 빨리 단위 환산하시면 10의 6승 mg은 1kg에 해당이 되고 10의 3승 리터는 1m의 3승이라고 하면 딱딱 떨어지게 계산을 냈더라고요. 서울시 문제. 그래서 여기 6개 지워지면서 3개 한꺼번에 지워지면 들어가는 오염물질의 양, SS 양은 200kg/day예요. 됐나요? 그럼 우리가 효율 계산식에 넣으려면 200kg/day가 들어가는데 제거된 양을 빼면 나가는 양이 나오잖아요. 그쵸? 즉 제가 공식으로 굳이 쓰자면 Q out, SS out은 QI, SSI 들어가는 양에서 제거된 양 QW, SSW를 빼주면 나가는 양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이 공식에 넣어서 Q out, SS out 나가는 유출되는 SS의 양을 부하량을 계산하려면 QW, SSW라고 하는 1차 침전지에서 슬러지가 생성되는 슬러지 생성량을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부하량을. 그래서 QW, SSW도 마찬가지로 부하량으로 계산하면 QW가 5m의 세제곱퍼 데이, 그 다음에 SS가 2만 mg/L. 마찬가지로 10의 6승 mg은 1kg이고 10의 3승 리터는 1m 3승이라고 가정했을 때
6개 지워주고 3개 지워주고 3개 지워주면 20 곱하기 5예요. 그럼 계산하면 이 100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게 찍었어도 맞았을 것이고 아니면 찍은 게 아니라 실수했어도 맞았을 것이다 라고 했던 게 나가는 양과 제거되는 양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문제를 잘못 읽고 제거되는 양인데 나가는 양이라고 만약에 계산을 하고 나가는 양이 이렇게 나왔네 라고 해서 계산을 했더라 하더라도 50%가 나오거든요. 근데 원래는 그렇게 푸시면 안 되는 거죠. 그쵸? 만약에 얘는 운이 좋아서 그렇게 나왔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치가 다음번에는 다르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정확한 풀이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여기 1차 슬러지로 생산되는 양이 100kg/day니까 유출되는 양은 들어가는 거 200에서 여기 들어가는 거 200kg/day에서 버려지는 양이 100이니까 유출되는 게 얼마예요? 100kg/day죠. 그쵸? 그래서 따라서 여기 들어가는 양이 전체 계산하면 200kg/day가 되는 거고 버려지는 양이 100kg/day가 되고 정상 상태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0이 제거가 됐으면 100은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니까 유출되는 게 100kg/day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효율 계산하는 식에다 대입해서 1 마이너스 들어가는 거 200분의 나가는 거 100 곱하기 100% 그래서 50% 이렇게 나오는 거죠. 실수해도 맞을 수 있는 문제라 부하만 제대로 생각을 하셨으면 쉽게 푸실 수 있는 계산 문제는 되게 다 쉽게 나왔더라고요. 이번에 뭐 CO2 맥스 계산하는 것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효율 계산하는 공식도 그렇고 시험 문제가 상당히 그 계산 문제 자체가 되게 평이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게 나온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만약에 이 문제가 틀렸다라고 하면 이 문제 형태를 못 봐서 틀린 게 아니라 문제를 이해 안 하고 계속 문제풀이를 위주로 푸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계산식을 푸실 때 계산식만 알아도 계산식만 안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저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이해를 하시고 계산 문제라고 할지라도 조금 이해를 먼저 하신 다음에 푸셔야지 유형의 문제, 유형 같은 것들이 살짝 변형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 다 푸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틀리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방법으로 뭐 실수를 했는데 맞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풀이 과정을 보시고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2번이에요. 되셨나요? 11번으로 넘어갈게요. 이 11번 문제 봤을 때 수재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공정시험 기준이 낮네 라고 했을 거고 수재 자격증이 한 번도 공부하시지 않으셨던 학생들 같은 경우 이게 뭐야 이렇게 나왔을 텐데 이 전처리법이에요. 시류의 전처리법. 전처리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BOD를 실험을 하려고 해요. BOD를 실험을 하려고 하는데 BOD를 실험한다라는 것 자체가 미생물을 이용해서 5일 동안 어떤 시료의 그 호기성 박테리아가 산소를 얼만큼 소모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잖아요. 물을 봤더니 호기성 박테리아가 유기물을 분해하는데 방해하는 물질들이 너무 많으면 그 방해 물질들을 먼저 없애줘야지만 실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처리라고 하는 거예요. 전처리. 근데 시료를 전처리하는 방법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방법이 산분해법이라는 거거든요. 산분해법. 그래서 제가 이거 교재에 다 나와 있어요. 교재에 수질 파트에서 제가 공정시험 기준, 제가 이거 할 말이 없는 게 공정시험 기준 이거 몇천 페이지 되는 거 다 외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별표되어 있는 것만 대충 보세요 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그래서 확인을 해봤죠. 별표가 되어 있나? 되어 있더라고요.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산분해법 전처리 방법 중에서 뭐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어떤 그 용매 추출법을 위한 용매 추출법에 의한 실험을 할 때 그 전처리하는 방법도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이 산분해법이라는 건데 산분해법, 산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 산분해법에 그러니까 이거는 전처리 방법이에요. 전처리 방법에 산분해법이라는 게 하나의 전처리 종류 중에 하나이다. 종류는 1번 질산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질산염산법이 있고요. 질산염산법 먼저 할게요. 질산염산법. 그 다음에 3번 질산황산법. 4번 질산과염소산법. 그 다음에 5번에 질산과염소산
불화수소산법.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공정시험법 상하수도 이런 거 경기도 지방지역에 나올 확률이 적다. 하지만 서울시나 환경부에는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공정시험법이나 이제 이런 파트에서 이게 나와가지고 어렵다고 생각하나? 외우는 거라? 자기가 조금 이렇게 별로 이렇게 수업 시간에 공부를 안 했었던 거라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이거는 이제 기사 문제는 매년, 매해, 매 회차에 나오는 문제거든요. 근데 질산법은 뭐냐면 제가 이게 뭐라고 설명드려요? 원래는 질산법은 언제 쓰는 전처리 방법이냐면 유기물의 함량이 비교적 높지 않은 시료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유기물의 함량이 비교적 높지 않은, 이거 제가 필기를 해드려야 되겠죠? 팔이 비교적 높지 않은 시료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유기물의 함량이 비교적 높지 않은 시료에, 원래 공정시험 기준에 나와 있는 거라 비교적이란 말까지 다 포함을 시켜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써놓으실 때 비교적 높지 않은 이렇게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질산염산법 같은 경우에는 유기물 함량이 비교적 높지 않고, 너무 쓰기 싫은 게 느껴지나? 비교적 높지 않고 금속의 수산화물 산화물, 인산염 및 황화물을 함유하고 있는 시료에 적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단은 설명부터 보시면 제가 조금 있다가 쓰실 시간 여기는 안 지우고 드릴 테니까, 제가 이걸 써드린 이유가 원래 공정시험 기준상에 법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걸 제가 말로 설명하면 후다닥 지나가니까 까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써드리고 외우시는 방법을, 왜냐하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공통적으로 보시면 3분의 법을 통해서 전처리를 하는 전처리 방법 중에 공통적으로 다 뭐는 들어가냐면 질산이 들어가요. 사실상 이제 질산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질산법, 질산염산법, 질산황산법, 질산과염수산법, 질산과염수산 불화수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분의 법이라는 건 앞에 질산이 깔려있다라는 거, 그거를 가정을 하고 보는 거예요. 외우실 때 질산법은 먼저 설명을 드리시면, 질산법은 유기물 함량이 비교적 높지 않은 시료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실 때는 질 높지 않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질 높지 않은. 그래서 질산법은 질 높지 않은. 외우실 때 제가 아까 막 보고 썼잖아요. 저도 저 머릿속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질 높지 않은 염산화물, 그 다음에 황만이, 그 다음에 과산분해, 그 다음에 과물 정교. 제 머릿속에는 그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암기하시기 편하게 질, 그러면 질 높지 않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정시험 기준에 나와 있는 말 그대로, 왜냐하면 이거 법 중에 하나거든요. 공정시험 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말 토시도 하나도 안 틀리게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높지 않은, 유기물 함량이 높지 않은 이런 말이 나오면 질산법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유기물 함량이 높지 않은 까지만 딱 읽고 이 질산 염산법이랑 똑같네 해서 질산 염산법 하면 안 되는 게 뒤에 뭐가 있냐면 금속의 수산화물, 산화물이나 인산염 및 황화물을 함유하고 있는 시료에는 질산 염산법을 적용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전처리 방법으로. 무슨 말인지 가시죠? 얘를 외우실 때는 염, 산화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가 쭉 읽었을 때 금속의 수산화물, 산화물 등을 함유하고 있는 시료에는 염산법을 쓰라는 얘기죠. 외우실 때 제가 염, 산화물 이렇게 암기를 하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산화물자가 들어가 있으면 염산법이구나. 근데 염산 앞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니까? 질산 들어가야 되니까 질산 염산법 이렇게 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질산 황산법은 황만이 이렇게 외울게요. 황만이. 그래서 황만이 원래는 다량이었는데 말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원래 공정시험법에서는 예전 공정시험법에서는 그러니까 질산황산법은 유기물이 다량 함유하고 있는 시료에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외우실 때 황당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랬는데 말이 바뀌어가지고 황만이로 바꿨고요. 황만이. 그래서 얘는 황만이. 그럼 유기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시료에는 황산법을 써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앞에 뭐 들어가요? 질산 들어가야 돼요. 질산 황산법, 황만이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질산 과염소산법. 그래서 앞에 과자만 따서 과염소산법의 과, 그 다음에 유기물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의미상으로 많이라는 거네 황만이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되는 게 뒤에 보시면 3분해가 어려운 시료에 적용을 한다라고 해서 외우실 때 과 3분해 이렇게 외울게요. 과 3분해. 그래서 과 산분해. 위에 있는 거랑 염산화물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얘는 금속의 수산화물이나 산화물이나 인산염 또는 황화물을 함유하고 있는 시료에는 이제 염산화물이라고 해서 질산 염산법을 쓰는 거고 과 3분해는 3분해가 어려운 시료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산 과염소산 불화수소산법은 과염소산, 불화수소산 그래서 과불, 다량의 점토질, 규산염 이렇게 해서 사자성어처럼 과불, 점규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점토질 들어간 게 저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과불점 이렇게 외우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과, 불, 점, 규 이렇게 외우셔서 과염소산, 불화수소산 앞에 반드시 질산 들어가야 되니까 질산, 과염소산, 불화수소산법 이렇게 외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3분해를 이용한 그 전처리 방법 같은 경우에는 수재 자격증 있으신 분들은 다 맞으셨을 거고 공정시험법상 다 외우셨던 거니까 외우셨던 거지만 까먹었을 수도 있겠군요. 그러면 다시 외우시고 사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연구사 시험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환경부 시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공정시험 기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이왕 이번 시험 나왔으니까 다음 시험 안 나올 거야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암기를 해보세요. 그래서 암기하시는 방법 알려드렸으니까 3분해법 같은 경우 앞에 질산 깔고 들어간다. 그래서 질 높지 않은 염, 산화물, 황, 많이, 그 다음에 과, 3분의 과불, 정규 이렇게 해서 몇 개만 이렇게 풀어보시면 문제에 한번 적용해서 풀어보세요. 그래서 같이 풀어볼게요. 유기물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면서 3분해가 어려운 시료에 적용하기 위한 전처리법 이렇게 나왔으니까 3분해잖아요. 뭐 3분해죠? 과 3분해니까 질산, 과염수산법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돼요. 되게 단순하게 암기하셨으면 금방 푸셨을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암기 다시 나올 수 있는 확률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보시고 필기해드린 거, 암기법 알려드린 거 위주로 시험장 오늘 외우셔도 내일 되면 까먹는 게 사람이잖아요. 시험장 가시기 전에 그런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만에 하나 나올 확률을 위해서 좀 공부를 하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1번의 정답 3번이고요. 12번으로 넘어갈까요? 고형 폐기물의 발열량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발열량도 우리 되게 많이 했었어요. 폐기물에서도 한번 했었고요. 대기파트에서도 발열량 계산하는 거 한번 했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면 1번부터 보면 고위 발열량은 연소될 때 생성되는 총 발열량이다. 맞죠? 고위 발열량이 총 발열량을 말하는 거고 저위 발열량이 진 발열량, 진짜 발열량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1번 맞는 설명이고
저위 발열량 같은 경우에는 고위 발열량에서 수증기의 응축 잡열을 뺀 값이다. 맞죠? 그래서 전체 총 발열량에서 응축 잡열을 빼면 그게 저위 발열량이고 진짜 발열량이다.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2번도 맞는 설명이고 소각에 대한 타당성 조사 시 저위 발열량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제가 소각로 설계 시에는 뭐가 설계 기준이 된다 그랬어요? 저위 발열량을 기준으로 소각시 그 소각로 설계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왜냐하면 소각로에서는 체류 시간이 짧기 때문에 물의 응축 잡열까지 고려를 할 만한 물의 응축 잡열이 발생시킬 만한 시간이 충분한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저위 발열량으로 소각로를 계산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응축 잡열을 고려하지 않은, 그쵸? 그래서 소각로에 대한 타당성 조사 시라는 얘기는 소각로를 설계할 때 기준이 되는 발열량은 무슨 발열량이냐, 저위 발열량이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거고, 네 번째로 보시면 열량계는, 열량계 기억나세요? 융겔스식 열량계, 본부식 열량계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열량계에서 측정할 수 있는 열량계는 고위 발열량이에요. 저위 발열량이 아니라. 그래서 교재 대기책인가 연소공학 파트 보시면 발열량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고 폐기물 파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열량계를 가지고 측정하는 방법, 원소를 가지고 측정하는 방법이라서 뭐 듀롱식, 스튜어식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교재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찾아보시면은 본부식 열량계나 융겔스식 열량계는 고위 발열량을 측정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보시고 1번, 2번, 3번에 대한 건 워낙에 제가 중요하다고 설명을 많이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4번 같은 경우에 좀 헷갈릴 수 있어도 답은 체크를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13번. 시험장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요즘에 이제 뭐 미세먼지도 많고 그러니까 미세먼지 예보제 같은 거 다시 한번 보고 들어가시고 그리고 뭐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실내 공기질에 관련된 그 실내 다중이용시설 등에 관한 실내 공기질 관리법을 공부한 지 얼마 안 되고 나서 이제 시험장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리고 성면이라든지 라돈이라든지에 대한 특징들을 다 보고 배웠는데 그래도 틀리신 분들이 있겠죠. 헷갈린 것들이, 지문들이 한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한 번씩 보시면 라돈이라고 되어 있는데 옳지 않은 것 찾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건축자재를 통해서 많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제가 라돈 그러면 시멘트 벽 같은 거 쫙 갈라진 부분에 종이 한 장 붙이면 돼요. 왜? 알파선 나오니까 그러면서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라돈 같은 경우에는 건축 자재에서 발생하는 자연 방사능 물질이고 보통 석재 같은 데에서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했고요. 인체에 영향을 미치고 화학적으로는 거의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흙 속에서 방사선 붕괴를 일으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라듐이 라돈이 알파선을 방출하면서 보통 납으로 붕괴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로 포르말데히드라고 하는 포르말데히드 새집 증후군의 가장 대표적인 물질로 자극성 냄새가 나요. 그래서 제가 새집 들어가면 눈 아프고 눈 따갑고 냄새나고 이런 거 다 포르말데히드 때문인 경우가 많다. 접착제 같은 거에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 가구 같은 거에 표면에 광택제 같은 거에 많이 들어가 있는 물질이다. 그래서 자극성을 갖는 어떤 무색의 기체이며 36%에서 38% 정도의 수용액을 포르말린이라고 한다. 이거 한번 어디선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만약에 모르셨다라고 하면 그 포르말데히드를 물에다 녹여놓으면 그 수용액을 포르말린 용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면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 문제를 보고서 청성면, 색깔 진한 게 가장 독한 거다라고 했는데 황성면이 영어로 나왔어요. 그쵸? 아모사이트라고 해서 영어로 나왔는데 그게 황성면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가늘고 긴 강한 섬유상으로 여기까지는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가늘고 길수록 독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섬유성으로 내열성, 열에 견딜 능력이 강하고 반응성이 없다, 액티브하지 않다, 불활성이고 절연성이 좋고요. 그리고 발암성은 청성면, 아모사이트, 온성면 순이다 라고 했는데 제가 독성의 순, 독성이 독한 거는 색깔이 진한 거여서 색깔이 연한 거다. 그래서 이거 갖고 헷갈렸겠구나. 대충 그냥 우리가 눈치로 봐도 앞에 청성면 있고 뒤에 온성면 있으면 중간은 황성면일 텐데 이거를 찍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아모사이트라는 거는 황성면을 영어로 말했을 때 아모사이트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청성면, 아모사이트, 온성면 다 동일하게 청성면, 황성면, 온성면 다른 말로 제가 뭐라 그랬죠? 백성면이라고 해서 색깔이 진한 것이 가장 독성이 강하다라고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데 다만 영어로 나온 것 뿐이에요. 황성면만. 그래서 순간적으로 다행이다라고 생각한 게 청성면과 백성면은 영어로 나오지 않아서 잘 찍었겠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다음에 네 번째로 보시면 이제 이것 때문에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요. 3번이 만약에 황성면이라고 나왔으면 4번은 정답이라고 탁 찍었겠지만 3번이 암호 사이트라고 나오는 바람에 3번과 4번을 갖고 고민을 조금 한 학생들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4번 같은 경우에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독성이 강한 것이라고 했어요. 누가 가장 강해요? 톨루엔이 가장 강해요. 그 다음이 자일렌이고 그 다음이 에틸벤젠 순이에요. 그래서 톨루엔, 자일렌, 에틸벤젠 순이다 라고 하셔야지만 맞는 설명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톨루엔 같은 경우에는 급성 중독했을 때 우리가 조금 좀 키포인트로 그것만 알아두시라고 했고 그 다음에 뭐 자일렌 같은 경우에 BTX의 한 종류, 에틸벤젠 같은 경우에도 독성이 있다라는 종류만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독성의 순서 같은 경우에는 좀 헷갈릴 수 있었는데 만약에 앞에 있는 1번, 2번, 3번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다 알았다고 가정하면 풀 수는 있었던 문제거든요. 그래도 혹시나 다시 한번 공부를 하실 때에는 휘발성 유기화합물들 중에서 가장 이제 독성이 강한 거는 톨루엔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톨루엔, 자일렌, 에틸벤젠 순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14번 단골이죠. 그쵸? 14번 경기도 시험 문제에서 왜 안 나오지? 했는데 나오잖아요. 어찌됐든 서울시 문제나 어디나 한 문제라도 안 나온 적이 없으니까 물질 밸런스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율이 99%인 하수 슬러지를 탈수를 해서 70%짜리로 만들었대요. 그러면 탈수된 슬러지의 최종 부피는 그러니까 탈수된 슬러지를 만약에 V2라고 하면 탈수된 슬러지의 부피는 탈수 전 부피 V1에 대해서 여기는 V0라고 나왔는데 얼마로 줄어드는가 라고 했거든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 폐기물에서 물질수 지식은 슬러지를 탈수하기 전에 있는 고형물의 양과 슬러지를 탈수 후에 고형물의 양은 같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기억나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죽을 쓴다라고 하면 쌀 요만큼을 갖고 미음을 썼어요. 당연히 미음 같은 경우는 쌀 요만큼에 물이 이만큼 넣으니까 이만큼의 미음이 될 거 아니에요. 얘를 많이 끓여서 물을 증발시키고 나서 요만큼의 죽으로 만들었어요. 미음을 계속 끓이면 죽처럼 되니까. 그래서 미음을 죽으로 만들었어도 죽에 들어가 있는 쌀의 양은 얼마만큼이에요? 이만큼이거든요. 즉 아무리 물기를 뺀다 하더라도 수분의 양만 줄어들 것이지 그 안에 있는 고형물은 변함이 없다라는 게 물질 밸런스를 이용한 공식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이 공식에다 대입만 하시면 되는데 처음에 함수율이 99%짜리를 77%로 줄였다 그랬으니까 함수율을 그러면 처음 부피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V1이라고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이제 100을 넣는 걸 좋아하거든요. 100 얼마인지 모르면 그냥 100을 넣자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일단 여기서는 그 값이 안 났으니까 V1이라고 가정하면 100-99는 V2 나중에 부피가 100-70 했을 때 문제 보시면 탈수 후의 부피 V2만 하는 거잖아요. 탈수 전의 부피에 대해서 얼마인가 라고 했으니까 V1분의 V2라는 얘기예요. V1분의 V2 그러면 V1분의 V2니까 양변을 다 V1으로 나눠줬다고 생각하고 적절히 이항을 시키면 100-70분의 100-99가 되거든요. 계산하시면 몇 분의 몇? 30분의 1이 돼요. 그래서 처음 부피의 몇 분의 몇으로 줄어든다? 30분의 1로 줄어든다 라는 것이 답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됐나요? 그 다음에 15번으로 넘어가셔서 계산 문제 많이 나왔는데 계산 문제가 다 간단하게 나왔는데 기억이 나야 말이죠. 그렇죠? 다 배웠던 건데. 그래서 제가 이거 유효 굴뚝 높이와 최대 착지 농도와의 관계 설명드리면서 이거랑 유사한 문제, 유효 굴뚝 높이 구하는 문제까지 제가 그것도 오늘 아침에 확인할 것 같죠. 제가 풀어줬나? 안 풀어줬나? 풀어드렸더라고요. 그래서 대기 시간에, 대기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앞으로 배우실 내용이고 그리고 저한테 들으셨던 분들은 유효 굴뚝 높이와 최대 착지 농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공식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 공식 자체 모든 숫자를 대입하는 문제는 안 나오지만 최대 착지 농도와 유효 굴뚝 높이와의 관계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딴 거는 모르시더라도 최대 착지 농도와 유효 굴뚝 높이의 제곱분의 1과는 비례관계다 라고 생각을 해놓으시라고 잘 외워두시라고 설명드렸거든요. 문제상에 보시면은 굴뚝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될 때 최대 착지 농도를 4분의 1로 줄이고자 한대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 100이라고 하면 4분의 1로 25로 줄인다는 얘기잖아요. 1이라고 하면 4분의 1로 줄이는 거고 그랬을 때 유효 굴뚝 높이를 몇 배로 해야 되느냐 이 관계만 알면 여기 관계에다 대입만 하시면 돼요. 원래는 10x였대요. 최대 착지 농도가 유효 굴뚝 높이가 H2였을 때 저는 이거를
기호들이 많으면 많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유효골동 높이를 그냥 1이라고 잡았거든요. 그러면 1이라고 잡아놓으면 조금 더 편리하게 그러니까 푸실 수가 있으니까 유효골동 높이가 1이라고 하면 1의 제곱분의 1이라고 보시고, 근데 그 최대 착지 농도가 4분의 1로 줄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Cmax의 4분의 1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4분의 1 Cmax라고 했을 때 이때 유효골동 높이는 얼마인가? 이 관계가 Cmax는 H의 제곱분의 1의 비례 관계니까 이렇게 써놓으시고 푸시면 얘는 4분의 1 Cmax가 될 것이고 얘는 H2의 제곱분의 1 Cmax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Cmax 지워주고 H2의 제곱은 얼마예요? 4. H2는 루트 씌워준다고 하면 얼마? 2. 이렇게 해서 2배 증가된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최대 착지 농도를 4분의 1로 줄이려면 유효 굴뚝 높이를 더 어때야 돼요? 높여야지만, 2배 더 높여야지만 최대 착지 농도가 4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라는 그 관계식만 아시면 쉽게 푸실 수 있는 마찬가지로 문제였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되셨죠? 16번으로 넘어갈게요. 16번 틀리신 분들 없으시죠? 대기 중에 광학 스모그 또는 광학 반응이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오염물질 아닌 것. 몇 번이죠? 암모니아죠. 암모니아. 그래서 광학 반응이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은 2번에 있는 일산화질소 NO와 그 다음에 3번에 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 우리는 이제 VOC는 탄화수소의 일종으로 가장 대표적인 탄화수소가 올레핀계 탄화수소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 올레핀계 탄화수소, 그러니까 탄화수소류 안에 VOC가 거의 대부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물질들이 광학 반응을 통해서 각종 오존이라든지 펜이라든지 PBGN, 염화나이트로실, 아크로레인 같은 2차 오염물질들을 생성하는 것이 광학 반응이라고 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광학 스모그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한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2번, 3번, 4번에 해당하는 펜까지 해서 그나마 여기서는 퍼옥시 아세틸 니트레이트라고 나왔지만 제가 반응식까지 화학식까지 알아두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까지 기억을 해놓으시고 푸시면 정답은 1번이에요.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유기물의 어떤 혐기성 분해 시 발생하는 악취유발 물질 중에 하나로 일반적으로 비료 공장이라든지 암모니아수 만드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암모니아죠. 그래서 광학 반응과는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17번 딱 봤을 때 특정 대기 유해물질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거든요. 특정 대기 유해물질. 그래서 제가 특정 대기 유해물질 이런 문제들은 다 30몇 가지, 40몇 가지 이렇게 되는데 암기하기는 좀 힘드니까 아닌 것만 좀 외워두세요 라고 하고 제가 책에다가 뭐라고 써드렸냐면 브롬, 아연, 구리는 아니다. 이렇게 써드렸거든요. 브롬, 아연, 구리는 아니다. 근데 브롬, 아연, 구리가 아니다라고 설명드렸는데 브롬, 구리, 아연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오존이 있네요. 오존, 특정 대기 유해물질이에요. 특정 대기 유해물질이 없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대기 오염물질 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뭐예요? 속스, 녹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대기 오염물질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특정 대기 유해물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오존 같은 경우에는 특정 대기 유해물질에 해당하는 물질은 아니에요. 뭐 이거를 풀이를 해달라라고 하면 풀이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은 특정 대기 유해물질의 30몇 가지를 다 외우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데 그러기에는 너무 양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오존, 뭐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브롬, 구리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특정 대기 유해물질에 포함될 것 같지만 포함되지 않는구나 이런 식으로 아닌 거를 조금 알아두시는 게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는 방법이니까 17번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법규 찾아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 불소화물, 시아나소수, 디클로레, 메탄 같은 경우에는 다 특정 대기 유해물질에 해당이 되는 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18번으로 넘어가셔서 침전지 내에서 용존산소가 부족하거나 BOD 부하가 과대한 폐수 처리 시 BOD 부하가 과부하라는 얘기는 BOD 과부하는 충격 부하에 가깝다는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 사상균이 누구예요? 펀지죠? 펀지가 지나치게 번식함으로써 펀지는 사상균이고 실 모양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상균이 지나치게 번식하면 침전되는 슬러지를 얘네들이 부피를 어떻게 해요? 크게 만들잖아요. 부피가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밀도는 작아질 수밖에 없고 얘네가 위로 스물스물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현상이에요? 슬러지 팽화 현상이죠. 그래서 사상균 나오면 나타낼 수 있는 활성 슬러지 처리의 운영상 문제점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4번에 있는 슬러지 벌킹이 되는 거고요. 핀플럭 같은 경우에는 사상균이 너무 없어도 얘네가 사상균이 적절히는 있어야지 응집보조제 역할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이 사상균이 너무 없어도 플럭이 금방 쉽게 부스러지는 현상이 핀플럭 현상이에요. 그리고 과도한 흰 거품이 발생하는 이유는 시딩 초기, 미생물을 식종했을 때 초기에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합성세제 같은 걸 유입했을 때도 하얀 거품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갈색 거품은 언제 생긴다 그랬죠? SRT가 너무 길 때 과도하게 산화됐을 때 사과 갈색으로 변하는 거 생각하시라 그랬고, 그래서 과도한 흰 거품이 발생하는 거는 시딩 초기나 SRT가 너무 짧거나 합성세제 유입됐을 때, 그래서 흰 거품 발생하고, 세 번째로 슬러지 라이징 현상은 뭐가 일어난 거예요? 침전지에 탈출가 일어난 거라 그랬죠? 침전지에서 탈출가 일어나는 거. 그래서 슬러지 팽화 같은 경우에는 SRT가 어떨 때? 짧을 때, FMB가 너무 길 때, 아니면은 그 BOD가 과거일 때, 또 뭐가 있지? 충격부하에 있을 때. 보세요. 활성슬러지 공법에서 폭기조 안에서 호기성 박테리아가 좋아하는 조건들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게 BOD와 NDP의 영양 밸런스가 100대 5대 1 정도의 영양 밸런스가 돼야 되는데 그 영양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 즉 질소도 BOD는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 그에 비해서 질소나 인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난 질소나 인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 유기물만 있으면 돼. 라고 하는 미생물들이 막 증식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걔네가 사상균이에요. 그래서 미생물이 좋아하는 조건이 맞지 않을 때, 즉 낮은 질소와 낮은 인의 비나 아니면 호기성 박테리아가 좋아하는 pH 범위는 pH 6에서 8 정도의 중성 범위인데 pH가 너무 떨어진 거예요. 3이나 5 정도의 낮은 pH에서는 박테리아는 잘 번성을 할 수가 없지만 사상균은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사상균 같은 경우에 증식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산소 농도가 너무 낮았을 때, 아까 SRT가 너무 짧다라는 얘기는 그 포키조 안에 DO 농도가 낮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낮은 DO에서는 호기성 박테리아는 잘 서식을 할 수가 없지만 사상균은 낮은 DO에서도 잘 증식하고 낮은 영양염류 농도에서도 잘 증식하고 낮은 pH에서도 잘 증식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펀지라고 하는 사상균 같은 것들이 증식하고 그로 인해서 슬러지 침강성이 저하되는 슬러지 팽화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9번으로 넘어갈게요. 이 문제 푸셨어요? 푸셨어야만 하는데 이거 BOD 계산할 때 제가 식중하지 않은 시료의 BOD 계산하는 공식, 식중한 시료의 BOD 계산하는 공식까지 설명드렸거든요. 그쵸? 그래서 반드시 풀었어야 되고 맞았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공장 폐수에 대해서 미생물 식중법으로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을 측정하고자 한다. 식중 희석수 초기의 용존 산소량은, 그래서 제가 이거 문제 푸실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한글을 잘해야 된다. 계산 문제를 풀려면 국어적으로 해석을 잘 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고 숫자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용을 먼저 보셔라 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미생물을 식중할 때 식중 희석수의 초기 용존 산소는 9.2였고 식중 희석수만은 300ml BOD병에다 5일간 배양한 후에 DO가 8.6이었대요. 식중을 하는 이유는 뭐 그래요? 왜 그래요? 원래 공장 폐수 안에는 유기물이 있어요. 그쵸? 공장 폐수에 유기물이 없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근데 공장 폐수에 유기물이 있는데 공장 폐수 같은 경우에는 유기물 플러스 뭐 유기물의 농도가 너무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공장 폐수다 보니까 무기물이 있거나 중금속이 함유되거나 독성물질이 있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기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생물 같은 것들이 자연적으로 증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천수 같은 경우 퍼서 BOD 측정하자 그러면 5일 동안 잘 배양만 시키면 그 하천수 안에 원래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미생물에 의해서 5일 동안의 산소 소비량을 구할 수가 있는데 공장 폐수 같은 경우에는 유기물이 아무리 있더라도 미생물이 없으니까 5일 동안 산화분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기물을 산화분해하기 위해서 다른 하천수 같은 것들을 떠서 미생물을 포함하고 있는 하천수 같은 것들을 떠서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 식중희석수라고 하는 거예요. 미생물을 식중해서 희석해서 넣어준다는 의미로. 그러니까 실험을 했을 때 원래 BOD 실험은 이제 기본적인 실험은 BOD 병이 보통 몇 ml짜리냐면 300ml짜리 병이잖아요. 300ml짜리 병에다가 내가 만약에 시료를 넣으면 이 시료를 가득 넣고 이거를 5일 동안 배양해서 처음 DO와 나중 DO의 갭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건데 이 시료에 호기성 박테리아가 없으니까 시료를 조금만 넣고 나머지는 희석수를 넣었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식중희석수를 넣었는데요. 이 식중희석수는 여기 식중희석수를 넣었는데 식중희석수는 보통 하천 같은 데서 하천수로 떠오거든요. 근데 하천수가 미생물을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하천수 자체에는 유기물이 완전히 없진 않잖아요. 제로인 경우는 없잖아요. 그럼 만약에 식중희석수 자체가 물속에 5일 동안 여기다가 식중희석수를 넣었는데 여기 안에 있는 유기물을 분해하느라고 산소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시료 안에 있는 유기물이 얼마인지를 알고 싶은데 식중희석수를 쓰다 보니까 희석수 안에 있는 유기물을 분해하는데 산소 소비량까지 더해진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소비된 유기물의 함량은 어때야 돼요? 빼야 되는 거죠. 여기서 소비된
DO, 그러니까 용존산소의 양은 빼줘야지만 정확한 이 시료의 유기물 양을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볼게요. 식종 희석수를 갖고 그래서 얼마만큼 여기서도 유기물이 있고 그 유기물을 분해하기 위해서 산소를 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을 했다라는 거고, 그때 실험한 값이 뭐냐면 B1-B2라고 우리가 쓴 거예요. 처음 DO와 나중 DO.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이제 줄에 나와 있는 문제에 있는 설명을 보시면 식종 희석수 초기의 용존산소가 9.2였는데요. 희석수만은 300ml짜리 BOD병에다 5일간 배양하고 DO를 봤더니 8.6이래요. 그럼 9.2에서 8.6 빼면 0.6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0.6 ppm의 DO가 소모된 거는 희석수 안에, 하천수를 퍼는데 하천수 안에 유기물 분해한다고 0.6을 쓴 거니까 걔는 시료와 상관없으니까 빼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처음에 DO가 9.2가 되는 거고 식종 희석수만에 5일 동안 배양하고 나중에 봤더니 8.6이라는 얘기죠. 맞나요? 그래서 이 식종 희석수를 원래 이제 BOD 시료를 실험하기 위한 그 시료에다가 섞어가지고 희석을 해서 실험을 했다는 거죠. 실험을 했는데 첫 번째 실험과 두 번째 실험을 두 가지를 했어요. 희석 배율을 달리해서. 근데 아마 학생들이 시간이 만약에 있었던 분들은 1번도 풀었을 것이고 2번도 풀었을 것인데 1번과 2번의 답이 다르게 나와요. 그러면 1번과 2번 중에서 어떤 답을 해야 되느냐,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공식에 넣어야 되느냐를 잘 찾아보셔야 되는데, 제가 BOD 실험을 할 때 식종 희석수를 사용을 할 때 남아있는 DO 보시면 처음에 첫 번째 실험 같은 경우에는 초기 DO가 9.2인데요. 9.2인데 5일 후에 최종 DO가 3.7이에요. 근데 두 번째 실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DO가 9.1인데 남아있는 DO가 0.1이거든요. 제가 식종을 했을 때에는 처음 DO의 40%에서 70% 정도 남아있는 것이 정확하게 BOD 실험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공정시험 기준에 나온다. 40에서 70%가 산소가 남아있게끔 실험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9.2였는데 0.1로 줄어드는 두 번째 실험 데이터는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첫 번째 실험 데이터만 가지고 실험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러면 첫 번째 데이터만 보고 그럼 할게요. 시료를 몇 ml 넣었대요? 50ml를 넣고 식종 희석수를 250ml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총 용량 300ml짜리 만들고 나서 이 시료를 5일 동안 배양했을 때 처음에 DO가 얼마였냐면 9.2였고요. 5일 후에 최종 DO가 3.7로 줄었어요. 50ml 넣고 300ml짜리에다가 50ml 넣었으니까 희석 배수 몇 배예요? 6배죠. 이거 5배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희석 배수 계산하시는 거는 들어간 시료량 분의 전체 부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들어간 시료는 50ml 들어갔고 전체 부피는 300ml짜리 용량이 꽉 차게 만들었기 때문에 몇 배냐 하면 6배거든요. 그쵸? 그래서 식종 희석수를 사용했을 경우에 만약에 희석수를 사용을 안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식종 희석수를 사용을 안 했을 경우에 BOD를 계산하는 식은 원래는 D1-D2 곱하기 희석배수 P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식종 희석수를 했다 그러면 얘 값만큼 빼줘야 되잖아요. 따라서 BOD를 식종 희석수를 사용하면 D1-D2에서 B1-B2 원래 공식을 외워두시면 F 곱하기 P로 계산하는데 F값은 팩터다. 식종의 함유율을 말한다. 근데 이 팩터값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푸시라 그랬냐면 1-P분의 1로 간단히 푸실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다 바로 대입을 할게요. 다 넣은 거 아니까 숫자를. 그럼 D1-D2 하면 9.2 빼기 3.7 맞죠? 빼기 B1-B2 하면 9.1 빼기 8.6 곱하기 1-6분의 1 이거 다 곱하시고 빼주신 다음에 6배 곱하시면 돼요. 빨리 계산하면 9.2에서 3.7 빼면 5.5 나오고요. 빼기 9.2에서 8.6 빼면은 0.6 나오는데 맞죠? 보고 계시죠? 얘가 0.6에 곱하기 6분의 5니까 6 지워주시고 0.1 곱하기 5, 0.5거든요? 맞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항목이 0.5니까 5.5에서 0.5 빼주고 곱하기 희석배수 6배. 그러면 5, 6, 30 ppm 되는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BOD 계산하는 거 식종 희석수 문제 헷갈리라고 실험 데이터를 2개 줬는데요. 원래 처음 DO에 40에서 70%가 남아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것만 아시면 푸실 수 있는 문제였는데 뭐 어떻게 푸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식중식소수를 이용하는 이 공식들은 외우시고 계셔야 되고 재작년에도 시험 문제 비슷한 유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잘 보고 푸셔야 돼요. 그래서 19번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따라서 정답은 30ppm에 해당하는 3번이고요. 마지막 문제 볼까요? 20번 보시면 토양 내에서 오염물질의 이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답이 바로 나왔어요. 투수 개수가 낮은 점토 토양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투수 개수가 낮으면 투수성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기 때문에 침출량도 당연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투수 개수가 낮은 점토 토양에서는 침출이 잘 일어나는 게 아니죠. 그쵸? 침출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야죠.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고요. 나머지 토양 공급 내에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 1번이 아니라 아까 그 달시 법칙 나오는 그 문제 답이 2번 보기에 나온 거거든요. 2번 지문에. 그래서 토양 공급 내에서 농도 구배에 따라서 농도의 어떤 높낮이에 따라서 오염물질이 이동하는 현상을 뭐라고 한대요? 확산? 이 확산의 어떤 메커니즘 형상으로 나타내면 픽스의 법칙이라는 얘기죠. 아까 그 나왔던 문제들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시면 토양 공급의 불균질성으로 인해서 물질 이동의 경로의 불규칙성과 공급 사이 이동 속도의 차이로 인해서 분산 같은 것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양전하를 가진 분자는 음전하를 띈 토양에 흡착되어서 이동이 지체된다. CEC 설명하는 거죠. 양이온 흡착, 이온 교환 용량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2번, 3번 같은 경우에 지문 같은 경우에 한번 읽어보시면서 농도 구배에 따라서 확산이 일어나고 어떤 불균질성에 따라서 어떤 그런 이동 속도의 차이에 따라서 분산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들도 한번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1번이에요. 결론적으로 보시면 제가 풀어드려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풀어보니까 어렵지는 않죠. 누구나 그렇겠지만. 그래서 문제를 보셨을 때 제가 보기에는 뭐 그거는 제 개인적인 기준이고 제가 이제 가르쳐드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모르시는 것들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쉽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일단 경기도 문제, 그러니까 경기도가 아니라 지방직 문제, 시험 문제가 출제되거나 그랬을 때 항상 한두 문제 정도는 좀 우리가 공부했던 수질, 대기, 폐기물, 소음, 진동, 토양 범위에서 조금 벗어난 부분에서 유해성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조금 한두 문제씩 나와서 정말 찍지 않은 생태 문제 같은 것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별다르게 생태학을 공부를 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말 찍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런 문제들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을 해볼 문제나 아니면 단답형으로 외우셔야 되는 법규 문제는 두 문제가 있었으나 그런 거 이외에는 다 평이하게 나온 편이거든요.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평이하게 나왔었고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점수는 상당히 높은 커트라인을 갖고 있는데 공부를 조금만 하셨으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을 때 여러분들 성적을 보시고 좀 자기가 어떤 부분이 틀렸다라고 하면 왜 실수했는지를 다시 한번 보시는 게 다시 안 틀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틀린 문제, 맞은 문제는 다시 나와도 또 맞아요. 근데 틀린 문제는 제대로 복습하지 않으시면 다시 나와도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왜 틀렸는지를 다시 한번 분석해 보시고 틀린 문제 위주로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정리하시고 다시 한번 계산 문제 같은 것도 풀어보시면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절대 틀리지 않도록 반복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서울시 6월 24일 날 2017년 6월 24일 날 시행됐던 문제풀이를 끝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